이 환율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환율이 약간 국제 정세에도 연관이 있고 뭐 우리가 그냥 투자하고 있는 주식 시장에도 뭐 그냥 국내 시장 제가 이렇게 쭉 방송하다 보면 항상 외국인의 수급 얘기할 때 환율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강달러일 때 약달러일 때 외국인이 뭐 판다 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백석균 연구원님 쓰신 책의 주제가 환율을 모르며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물론 주식 투자 중에서는 한국 주식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는데 미국 주식은 물론 환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수익이 더 올라가는 게 좋은데 한국 주식을 하는데 환율을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뭔가 주된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 제목은 조금 그 도발적으로 지어진 자극적으로 지어진 측면이 있고요. 네네. 사실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환율 움직임도 같이 보면 주식 투자에 좋고 달러화 자산을 통해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게 좋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달러화는 전 세계인의 돈이잖아요. 그쵸. 미국이 찍어내지만 기축이 예, 전 세계인의 돈이고 그래서 달러화의 움직임은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고요. 네. 그러면 전 세계 자본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움직이면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 통화를 사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를 팔고 뭔가 또 사는 통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는 통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 자산을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달러를 팔고 투자하는 자산은 뭐 유럽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국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유럽 채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본 채권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시점은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더 주식 성과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화 약세기가 되면 글로벌 주식이 전체적으로 좋아져요. 상관관계 뭐 다른 데로 투자를 막 하니까 지난 뭐 20-30년간을 보면 이게 미국으로 몰렸던 자본이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로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국으로 자본이 들어오면서 한국 주식도 오르고 원화도 강세가 되면서 환율도 내리고 이런 차원에서 달러화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좋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사실 달러화가 내려가면 전 세계 주식이 같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달러화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주식은 안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다만 상대적으로는 미국 주식은 좋아져요. 근데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서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전 세계 주가가 다 하락했잖아요. 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근데 다 같이 하락할 때 미국 주식이 덜 빠져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왕이면 안 좋을 때 주식은 미국 주식이 좋지만 달러 강세가 아니라 달러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때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주식을 사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달러 약세, 이제 그동안 강세 움직임이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향후 약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약세 국면으로 향후 뭐 2년이든 3년이든 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면 지금 우리는 그럼 계속 신흥국 뭐 여러 가지 다른 미국 시장이 아닌 뭐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계속 그럼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매년 연간 수익률로 보면 어느 나라든 좋을 때 있으면 나쁠 때 있고 그쵸? 나쁠 때 있으면 좋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한국, 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대표 지수들로 보면 한국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가장 좋았나요? 네, 제일 좋았고요. 5년 내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2011년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좋았는데 뭐 2005년까지보다는 조금 이제 열기는 식었지만 근데 이제 2011년 이후부터는 한국이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이제 박스피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작년에 깨고 3천 레벨로 올라왔는데 근데 이렇게 좋을 때 있으면 나쁠 때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 때문에 좀 부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 또 한국 주식도 그랬지만 미국 기술주도 뜨거웠잖아요. 너무 뜨거웠죠. 근데 올해 나스닥이 그러니까 1분기 말, 작년 말하고 1분기 말을 비교하면 뭐 제자리예요. 근데 사실 유럽이나 일본은 작년에 5개 중에 일본 다음에 일본하고 유럽이 제일 부진했었어요.
근데 올해 작년에 제일 부진했던 유럽이 그러니까 나스닥 기술주보다 올해 훨씬 좋거든요. 유럽 배당주만 보더라도 ETF, 그러니까 유럽 ETF는 뭐 한국에 많진 않은데 네. 그 중에 하나 배당주가 있길래 봤더니 그것만 하더라도 올해 뭐 1분기 동안 13%? 그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나스닥 네. 기술주는 뭐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 인기 많은 주식, 좋은 기업, 물론 그런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또 그만큼 큰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너무 과대평가됐을 때 사면 너무 이렇게 손실 기간이 길어질 수 그쵸. 있는 문제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좋을 때 들어가서 안 좋을 때 손실 보고 정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주변에서 좋아하는 기업들에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내가 찾을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기업, 사실 요즘에 뭐 기술주 좀 쉬어갈 때 뭐 가치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뭐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소외되어 있는 기업을 고른다고 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뭐 어떤 기준으로 소외된 기업을 골라야 될까요? 뭐 실적 소외되어 있는데 제 실적 되게 좋아. 그러게요. 전 일단은 사람들이 그래프를 먼저 보게 되죠. 그래프를 보고 많이 올랐으면 저는 일단 제끼고요. 근데 좀 떨어졌는데 아직 안 올랐다? 그러면 이제 PBR, 저 같은 경우에는 PBR을 봅니다. PBR. 그러니까 지금 순자산 대비, 그러니까 장부가치, 네. 순자산 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를 봤을 때 물론 섹터별로 도 다르잖아요. 싼 이유가 그쵸? 있는 기업들이 네.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PBR이 쌀 때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덜컥 사는 건 아니고요. 그 PBR이 과거에 비해서 낮으면 요거 저평가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데 그렇다고 바로 사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트렌드를 보죠. 재무제표 트렌드? 네, 매출액 트렌드라든지 마진율이라든지 뭐 최근에 EPS 트렌드라든지 사고 싶은 종목, 저는 일단 그 종목을 어느 특정 종목에 사고 싶으면 그 업계 경쟁 업종들 트렌드를 쫙 파악하시는군요. 경쟁 업종에 있는 기업들을 같이 비교. 주가와 PBR을 보고 단지 PBR을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PBR을 같은 기업의 PBR을 과거 몇 년 전, 뭐 10년 전 PBR하고 비교해서 그 트렌드가 낮아져 있으면 그때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수익성도 보고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게 이거 망할 기업인가 아닌가만 판단하고 망할 기업은 아닌 것 같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정말 전문적으로 투자하려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필립 피셔라고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을 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주식도 많다. 네. 종목수 줄이라. 종목수 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투자할 게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저평가된 종목을 사면 그중에 뭐 제가 잘못 판단해서 망할 기업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어장에 물꼬리를 많이 담아두시는 근데 거군요. 많이 담아두면 그게 결국에는 전 세계 주식을 사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업들은 언젠가는 재평가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죠. 어쨌든 기준은 그 기업에 제대로 된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그게 주가에 덜 반영돼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되 그래도 이 종목이 사실 기업 가치대로 움직이는 주가 흐름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 다양하게 이렇게 양식하면서 얘가 잘 자랄 수도 있고 얘가 잘 자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보신다고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목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몇 종목이나 되시는 거예요? ETF 포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한 40, 50개? 40, 50개나 된다고요? 근데 진짜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그 장기 투자가 좋다는 얘기들 투자 고수들은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몇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장기 투자를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뭐 내 주식을 일본 주식도 사고 뭐 그 미국도 사고 중국도 사고 유럽도 사고 뭐 이스라엘도 사고 단지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저는 다른 ETF로 굴릴 수 있는 다른 자산들도 많이 뭐 국채도 사고 예, 국채도 사고 뭐 원자재도 사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고 있는데 백화점이시네요, 백화점. 그런데 지금같이 한국 주식이 좀 부진하면 네. 자본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부진하면 다른 게 올라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밸런스를 네. 맞추는군요. 근데 제가 올해 미국 주식이 좋을지 중국 주식이 좋을지 일본 주식이 좋을지 전 몰라요. 근데 네, 모르죠. 자본은 움직이기 마련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한국 주식이 안 좋으면 다른 주식이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중국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뭐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가 안 좋으면 또 다른 자산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려면 네. 정말 고수의 경지에 오르기 전까지는 종목 수를 늘리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장기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영건님께서는 기간은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제가 접근하는 관점은 전 평생 안 팔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종목들을 사는 40, 50개. 관점으로 사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 뭐 망하는 기업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 투자할 때 최소 기준이 1%만 투자거든요. 1%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1%? 제 자산의 1%만. 아,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0원.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10,000원만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종목 가운데서 뭐 한 10주 이렇게 사신 종목도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10%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10% 정도. 제일 많이 것 들고 같습니다. 있는 그 지금 종목. 현재. 뭔지 궁금한데 얘기 못 해주시겠죠? 뭔지 되게 궁금하네. 가장 많이 산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뭔지 되게 궁금하네. 예, 그거는 카메라 끄고, 예, 약간 뭐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고는 제대로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종목 수도 많으면 신고하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뭐 이렇게 쫙 뽑아서 내면 되는 그래서 거예요? 거래 자체를 많이 하진 않고요. 거래를 하면 신고하셔야 되는구나. 네. 저는 이제 분기마다 한번 신고해야 되는 직무에 속하는데 네. 원칙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자꾸 거래를 하게 되면 물론 저는 계속 사는 방향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가격을 자꾸 보게 되고 가격을 자꾸 보게 되면 사람 심리가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면 여기서 팔걸 이 생각이 들어서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나름의 기준과 이런 게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거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뭐 한 달에 한 번. 그럼 시장 잘 안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금융 업종에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저는 보게 되는데 종목 조회는 직접 그 종목 조회해서 그리고 차트 이렇게 흐름 보고 이런 건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사람이 한번 시작하면 밤새서 거래를 자꾸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당분간 거래를 좀 안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할 때는 그냥 그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지워버립니다. 아예. 삭제. 아예 그냥 MTS를 삭제해버린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한 달 반 정도 삭제해놓고 거래를 안 하다가 어저께 설치하고 어저께 보너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동안 이제 더 살 자본이 없어서 못 사고 있었던 종목이 있어서 그 계속 보고 계셨던 거네요, 종목 흐름은. 어제 보너스 들어온 김에 질렀어요. 그거는 원래 한번 가지고 있었는데 더 사고 싶었는데 이제 더 살 금액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너스 들어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한 주당 금액이 예, 그러니까 중국, 홍콩, 일본 이런 데는 100주 이상씩 기본 단위가 그러다 한꺼번에. 보니까 최소 단위가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살 때만큼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좀 소심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살 때는 1% 이상 물론 중국이나 홍콩 뭐 묶어서 일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1%가 넘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소 단위만 투자하는 게 제 원칙이라. 그러면 중국 뭐 그쪽 얘기 나와서 질문드리는데 환율이라고 하면 사실 달러만 환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영향 많이 받는 게 위안화 움직임에도 영향 많이 받고 최근에는 사실 중국 투자를 작년에 중국 시장 뭐 경제 좋다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중국 시장 관련해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1분기 내내 중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 환율 관련해서 뭐 연관이 있나요? 위안화 흐름이랑 달러 뭐 이렇게 지금은 연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쳤는데요. 가장 큰 건 일단 그 미국 금리가 올해 1, 2, 3월 달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또 미국 달러화도 올랐고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는 좀 부진했지만 뭐 다우지수나 S&P는 올해 1분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내린 거는 중국은 지금 그러니까 중국 기술주는 두 가지 악재가 겹쳐 있어요. 지금 미국 쪽에서 외국 회사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 그 시작했던 제재가. 외국 회사 문책법이 이제 발효가 됐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그 반독점법의 칼날을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악재가 덮쳐서 작년에 한참 좋던 주식들이 요즘 조금 부진하잖아요. 근데 이게 망할 기업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중국이 공산당한테 한번 잘못 보이면 그냥 문 닫는 거죠. 뭐. 그렇게 문 닫을 리스크도 있죠. 그래서 뭐 그 피드로 펀드 운용하는 피델리티의 그 조엘 틸링헤스트 이런 분은 책을 보면 뭐 중국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난 좀 불안하게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관점에서 뭐 공산당이 윗보여서 잘못될 수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지금은 양쪽 악재가 덮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그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이럴 때가 좀 저평가되는 가능성이 그쵸. 높아서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이럴 때 더 살 수 있다. 더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럼 환율보다는 그냥 뭐 대외적인 이슈에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환율 측면에서도 사실 중국이 그러니까 글로벌 벤치마크 뭐 MSCI 주식 쪽의 그 벤치마크라든지 글로벌 채권의 글로벌 벤치마크에 중국 국채 주식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전에부터 노력을 해왔었고요. 중국 당국이. 그러면서 2018년부터 뭐 주식 들어가고 중국 국채 들어가고 지금 계속 중국 금융자산들이 편입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 벤치마크에. 그러면서 위안화 강세가 계속될 거다 이런 기대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올해 한 2월 중순쯤부터 그때부터 이제 위안화도 조금 약세인데 이거는 중국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그때 미국이 테이퍼링 텐트럼 그때부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슈가 되면서 그때 2013년에는 신흥국들 뭐 프레저럴 5라고 해서 이제 취약 신흥국들이 좀 흔들렸고 그리고 또 2014년 9월부터는 달러화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주식시장에도 조금 악재가 됐고 특히 2015년, 2016년에 중국 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졌는데 이게 시작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이 이걸 극복하겠다고 재정을 엄청 그쵸. 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부채가 그때 이제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했고 그게 이제 2015년, 2016년에 문제가 됐던 거라서 중국은 그때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중국 그 은행보험 감독위원회 거수칭이라는 거수칭 뭐 이런 거 있죠. 그분이 그러니까 주석이시던데 그분이 이제 중국 뭐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뭐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 거품이다 이런 이제 경고성 그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주석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자본 유입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최근에 중국 당국이 외국인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금 이걸 완급 조절을 하고 완급 조절을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지금 많이 들어오면 흔들릴 것 나중에 같으니까.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 할 때 많이 나갈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들어오는 것 좀 조절 억제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열어주겠다고 해놓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빠져나갈 거 무서우니까 이렇게 조절하고 역시 중국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게 또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관리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좀 당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리스크를 극복을 뭐 언젠간 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조심스러워지시죠? 지금 연구원이 그러면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뭐 환율 이코노미스트시니까 환율 관련된 책을 쓰신 거지만 이거를 주식과 연관해서 우리 독자분들에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쓰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책을 구상하게 될 때 그 문제의식의 출발이 뭐였냐면요. 그 트레발이라는 독서 클럽에서 뭐 다양한 주제 클럽을 하다가 한번 이제 투자 관련된 클럽을 들어갔는데 회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겁은 그쵸. 걸 느끼고 미국 주식을 저는 미국 주식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하시잖아요. 네, 미국 주식만 투자하지 말고 다른 데에도 좀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포트폴리오. 해도 근데 그걸 굉장히 약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얘기를 하면 반응이 없거나 반박을 하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중국 얘기하면 예.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가 네네. 있거든요. 거기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많이 투자했나 봤더니 쏠림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작년 예, 그렇죠. 미국이죠. 작년 1년간 데이터가 미국하고 미국 이외의 비중이 몇 대 몇인지 뭐 9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알고 계시네요. 왜냐면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갑자기 이렇게 붐이 일어난 게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는 미국 주식 관련 저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는 관련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관련한 프로모션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관련한 자료가 그전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쏟아내고 그전에는 HTS, MTS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엄청나게 편하게 해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쏟아지는 미국 주식 관련한 그 예찬론에 당연히 젖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실제로 뭐안 좋다는 건 아닌데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점이 있죠. 근데 미국만 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포트폴리오를 늘 말씀을 드려도 그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퍼포먼스가 나는 주식에 대한 투자를 너무나도 다들 좋아하셔서 뭐 금 투자 얼마, 뭐 달러 투자 얼마, 그렇죠. 뭐 또 뭐 채권까지 뭐 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투자해서 나는 뭐 5년, 10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싫어. 나는 내가 당장 벌어서 지금 당장 내 차 바꾸고 내 집 살 거야. 이런 심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설득을 해 보셨어요? 주변 사람을? 설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설득 당하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뭐 설득할 만큼 뭐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구나 그러고는 말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책에서 좀 이렇게 넋두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때 작년 1년간 미국이 90%였고 진짜 중국, 홍콩 합쳐서 9.7%? 9.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일본은 뭐 없는 거죠. 일본은 불매운동하기 때문에 주식도 불매합니다. 근데 내 자산을 불리는 관점에서는 물론 나쁜 기업일 수 있죠. 근데 그 기업을 통해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으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있어요. 네. 아니면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돈을 일본한테 주는 거잖아요. 일단 내 돈을 줘서 그 기업이 배가 불러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도 일본 주식도 가진 게 있는데요. 그 주식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매입 결정을 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도 물론 해봤죠. 네. 그랬더니 뭔가 한국 관련된 이슈 때문에 네. 일본에서 욕을 먹었던